안녕하세요. 슬램 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슬램 덩크 네 번째 시간으로 윤성호님 그리고 이재민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윤성호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윤성호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그 논문은 이제 SVO라고 데이비드 스크라무자 그 ETH에 계시는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드리면 윤성호고 지금 로봇학제에서 박사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사과정 오기 전에는 미시간에서 석사하고 그다음에 LG전자에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일단 박사과정에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슬램이랑 머신러닝 슬램 분야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좀 써서 하는 거를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SVO는 일단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게 되게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 유리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비주얼 오토메트리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주얼 오토메트리에서 이제 피처 베이스드 방식이 있고 다이렉트 방식이 있는데 지금 SVO는 각각의 장점을 좀 살리고 싶어하는 이제 세미 다이렉트 방식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이크라에 처음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티아로에서 이제 2014년도에서는 모노 카메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걸 좀 확장해가지고 2017년도 티아로에서는 이제 멀티 카메라랑 그 PCI 카메라,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피처 포인트만 했다면 이제 티아로 논문에서는 엣지 피처까지 사용한 논문으로 발전시켜서 티아로 논문에 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거는 사실 2014년도 이크라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점은 되게 얘가 가볍고 그 다음에 가벼운 대신에 비교적인 성능이 좋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이제 각각 비주얼 이너셜 오토메트리로 유명한 뭐 KB즈나 빈스 모노나 뭐 그다음에 SVO에 이제 백엔드를 GTSM 물린 거 뭐 이렇게 해서 다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여기 보시면 X축이 루트민 스퀘어 에러고 Y축이 이제 CPU 사용량, 그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그다음에 연산 시간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세 그래프가 있는데 이 파란색이 SVO랑 GTSM을 SVO를 프론트엔드, GTSM을 백엔드로 써가지고 한 건데 일단 오른쪽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루트민 스퀘어 에러가 작은데 연산 시간도 작은 그런 성능을 보여줬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더라도 루트민 스퀘어 에러가 작은데 CPU 사용량도 그렇게 이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러니까 랩탑이나 보드, 안드로이드, 인텔, 누크 같은 플랫폼인데 플랫폼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고 좀 모아져 있으면서 CPU 사용량도 비교적 낮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으로 2018년도 이크라에 소개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 데이터는 이제 MAV 데이터셋에서 이제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VO랑 기존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랑 다이렉트 메소드의 각각의 뭐 장단점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는
아시다시피, 보통은 이제 그 피처 간의 쌍을 아는 상황에서 그 다음 프레임의 리프로젝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가 구현이 되고, 반면에 다이렉트 메소드는 두 연속된 이미지 사이에 포토메트릭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전 이제 프레임 1번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프레임 2, 키프레임 2, 그 다음에 새로운 프레임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전 프레임에서 본 이 포인트랑 그 다음에 지금 프레임에서 본 포인트의 그 페어 관계를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봤던 이 픽셀 이 포인트를 다음 프레임에서 그 리프로젝션이라는 의미는 다음 프레임의 이미지에 다시 정사형을 시켰을 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은 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이 두 프레임 간의 베이스라인이 좀 비교적 커도 다이렉트 방식 대비 매칭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피처 포인트라는 게 이제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디스크립터 한 이미지의 디스크립터의 뭐 분포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도 가능하고 그걸로 이제 루프 클로저도 동시에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제 로우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매칭하는데 연산량이 많이 들어서 이제 로우 스피드라고 하고요. 일단 다이렉트 방식은 이렇게 피처를 뽑고 매칭을 하는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이전 프레임하고 지금 프레임의 그 인텐시티 그레디언트를 변화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포토메트릭 에러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처가 조금 덜 나와도 이미지 전체의 그 인텐시티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잘 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게 SVO 논문에서 나온 그 다이렉트의 단점인데, 일단 probabilistic treatment가 빠져 있다니까 좀 어떤 그 비주얼 오도메터리의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이 피처 베이스드보다 이제 잘 안 되니 그 정확하게 이제 코베리언스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너셜 센서 같이 빈스나 VIO 같은 거를 이너셜 몇 센서를 융합할 때 이제 하기 어려운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어저께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다이렉트 방식에 있는 이너셜 오도메터리 VIO 같은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SVO는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의 그 다이렉트 방식을 이용해서 피처 코레스폰던스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말은 즉슨 피처 방식에서는 이제 피처를 뽑고 피처 간에 이제 매칭을 하기 위해서 뭐 란삭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그 란삭 같은 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그 두 피처 간의 연관 관계를 이제 다이렉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에서 이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같은 거를 이제 피처 베이스드에서 차용해서 이제 갖고 와서 쓴다. 여기에서 이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나오는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 가지고 이제 IMU 같은 거하고 융합하기가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일단 설명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안 나오죠?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게 SVO2인데 TRO에 소개된 버전인데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막 흔들어도 트래킹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키티에서도 돌아가는 걸 보여줬고 보통 이제 이 랩에서는 드론에다가 이제 써서 많이 하고 있고요. 티아로 버전은 이제 PCI 버전까지 해서 네,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아까 흔드는 거 보셨듯이 되게 빠른 모션 변화가 있어도 잘 놓치지 않고 잘 트래킹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이론적인 부분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SVO는 그 모션 에스티메이션 스레드랑 그 매핑 스레드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모션 에스티메이션 스레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개로 또 다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파이스 이미지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전 프레임하고 지금 프레임 투 프레임의 그 오도메트리를 이제 특정하는 계산하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 첫 번째에 계산된 그 오도메트리를 다시 재보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속적인 이미지로부터 렐러티브 포즈를 계산하는 거고 렐러티브 포즈가 이제 계산이 되면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데 그 매핑 스레드에서 그 피처 아까 그 피처 그러니까 모션 에스티메이션 스레드에서 나온 피처 가지고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호를 살펴보면 일단 IK라는 의미는 그 어떤 한 이미지에 이제 오메가가 이미지 도메인인데요. 그 이미지 도메인의 이제 K번째 타임 스텝에서 이미지 인텐시티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P는 스몰 P는 이제 XYZ 3D 포인트를 의미하고요. 파이는 이제 그 3D 포인트를 이미지 플레인에 이제 프로젝션 하는 걸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쓰지? U가 이제 이미지의 한 포인트인데 UV라는 이미지 좌표 안에 이제 포인트인데 그 이미지 좌표 안에 있는 포인트는 어떤 3D 포인트 K번째 타임 스텝에 있는 그 포인트를 정사형시켜서 이제 이미지 플레인에 딱 게 이제 U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U가 주어져 있을 때 이미지에서 U가 주어졌을 때 그 어떤 이미지 포인트의 그 뎁스를 알게 되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뎁스를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3D 포인트로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백 프로젝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리지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 T sub K하고 W가 있는데 이게 그 월드 프레임에서 봤을 때 K번째 타임 스텝에 있는 그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롤 PTO 그 다음에 XYZ 그 값을 의미하는 트랜스포메이션 T 매트릭스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월드 프레임에
월드 코오디네이트에 있는 어떤 3차원 P라는 거를 이 T 트랜스포메이션에 딱 곱하면 그 같은 월드 프레임이 딱딱 지워지면서 이제 그 카메라 프레임 좌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봤을 때 그 3D 포인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K-1번째에서 K번째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것은 이제 월드 좌표에서 본 K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버스가 들어가면 이 위치가 바뀌거든요. 이 위치가 바뀐 거를 이제 곱하면 이제 월드 코디네이션이 없어지면서 이제 K-1에서 K로 넘어가는 그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리알제브라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XYZ 롤피치오, 그게 이제 대문자 SE3 이제 스페이스에 있는 표기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리알제브라의 스몰 SE3로 이제 바꿔서 이거를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데, 바꾸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롤피치오는 그 이제 한 바퀴 돌 때 짐벌락인가? 그 유클리디안 롤피치오는 이제 짐벌락같이럼 이게 표기가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쿼터니언으로도 쓰긴 하는데, 쿼터니언은 이제 그 사자유도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쓸 때 이제 사자유도보다 삼자유도가 좋으니까 이 그 트위스트 코디넷이라는 걸로 쓰게 되고요. 그게 이제 SE3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SE3랑 스몰 SE3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내지고, 스몰 SE3가 이제 뭐라 부르지? 이게 꼬불거리는 거, 제타로, 네네. 제타 맞죠? 맞아요. 사인가? 제타로 표기가 되고, 그거를 이제 트위스트 코디넷으로 나타내면 이제 오메가랑, 뭐라 그러지? V. 그러니까 오메가는 이제 로테이션이고, V는 트랜슬레이션 정보로 이렇게 바뀌는 표기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 표기 방식, 이 도메인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노션에 관한 거였고요. 이제 그 모션 에스티메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파스 모델 베이스드 이미지 얼라이먼트인데요. 이게 그 다이렉트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최종 목적은 이 A 스텝의 최종 목적은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미지 K-1 프레임하고 K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제 좌표가 어떻게 있지를 아는 이 대문자 T를 알고 싶은 거고, 그 T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델타 i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인텐시티 리지듀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1번째 이미지에 있는 이 사각형 얘하고 이렇게 설명드려야겠네. 이 U1하고 U1 프라임하고 같은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U1하고 U1 프라임이 이동을 해도 같은 이미지라는 가정을 하고, 그 이 U1 K-1에서 본 U1하고 그거를 K에서 본 U1 프라임
다음에 프로젝션 시킬 때 얘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게 만들어준 이 대문자 t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식에서 말씀드리면 k-한 번째에서 본 이미지 이 u1하고 u1 프라임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그 U1에서 디스턴스를 알고 있으면 백 프로젝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1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P1이 되는 거고, 그래서 P1 3D 포인트가 되고, 그 3D 포인트를, K-1번째 그 카메라 콜디네이트에서 K 콜디네이트 바꾸기 위해서 T, 대문자 T,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대문자 T를 곱하게 되고, 그거를, 다시 백 프로젝션 해서 K번째 이미지에서 봤을 때 그때 이 두 개의 차이가 인텐시티 리지듀얼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U1 프라임 빼기 U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1 프라임 빼기 U1을 한 거를 그 속에 있는 이미지 도메인에 있는 그 엘레멘트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고 싶은데 0이 되게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T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식이 이제 4번식이었는데 다시 7번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 안 드린 로가 이제 그 2분의 1의 놈 2거든요. L2 놈. 리스트 스퀘어 포메이션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4번하고 7번하고 같은 식이고요. 그래서 7번식을 푸는데 이거를 가우시안 뉴턴 방법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인텐시티 리지듀얼이 이제 얘로 이 포메이션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그 아까 말한 U1의 백 프로젝션 시킨 이 부분이 이제 3차원 포인트가 되고 그 포인트를 이제 PI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하고 같은 게 되고 얘는 얘하고 같은데 지금 여기 그 에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들어간 게 이제 이 식을 풀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푸는 방법을 이제 인버스 컴포지셔널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요.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뒤에서 한번 다시 인버스 컴포지셔널 포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이제 최종 목적이잖아요.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는 게 빨간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초록색은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이제 이 빨간색을 계속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얘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제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를 하면 이 빨간색이 우리가 원하는 그 렐러티브 포즈가 된다는 이제 이 시뮬레이션의 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온 7번식하고 이 인텐시티 리지듀얼을 다시 여기다 써봤는데요. 이 7번식은 참고로 이 홈페이지 가면 이제 그 인버스 컴포지셔널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포메이션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이 파란색 식하고 같아요. 보시면 그 인텐시티 리지듀얼이 어떤 이미지 K하고 K-1을 빼준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와핑 펑션이 있고
그래서 이 포메이션이 이제 같은 건데, 이거를 푸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루카스 카나데 알고리즘인데, 루카스 카나데 알고리즘은, 이렇게 푸는 건데, 일단 여기 워킹 펑션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킹 펑션은 x가 이제 이미지에 있는 픽셀들을 의미하고요. 이 픽셀들을 카메라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P 그걸 그러니까 와핑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그 좌표계 이제 그 이미 한 이미지를 일그러뜨리는 건데 그 일그러뜨리기 위한 파라미터를 P라고 할게요. 그래서 P가 이제 6개 정도 6개인가? 4개인가? 그 P가 여러 개 있는데 그 P를 아까 조금씩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를 델타 P만큼 이제 바꿔서 카메라 매트릭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얘가 이제 0이 되게 이제 만드는 게 루카스 카나데 방법인데 얘가 이제 그 파라미터 수가 얘 이제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이제 n 제곱 대문자 n 플러스 n 상승계래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 같은 식인데 그 이미지를 조금씩 움직이는 그 파라미터를 한번 와핑을 하고 그 x를 갖고 다시 p하고 와핑을 하면 얘하고 동일한 식이 돼요. 그래서 얘하고 1번하고 2번하고 동일한 식인데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복잡도는 이제 거의 유사하대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현재 프레임을 이게 이전 프레임에 와핑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세 번째 방식은 현재 프레임은 그대로 냅두고 이전 프레임에 그 조금씩 움직이는 파라미터를 더 넣어가지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인버스냐면 현재를 지금 현재를 과거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거를 이제 현재 거하고 수렴되게 바꾸려고 해서 인버스가 된 거고 이 세 번째 방법이 결국 같은 문제를 푸는데 더 연산량이 적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에 있는 식이 이 논문에서 나온 이 식하고 같게 되는데요. 이 주황색이 앞에 부분을 의미하고 이 뒤에 부분이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P를 와핑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인 P를 델타 P가 여기 제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타를 업데이트를 막 하면서 이제 얘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타를 막 바꿔가면서 얘를 막 바꿔가면서 이 파란색 네모 박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빨간색을 구하는 건데 이제 바꿔가는 이 t 제타를 어떻게 찾냐 하면 이제 가우스 뉴턴을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7번식의 이 파란색 부분을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분한 게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제타를 그 이터레이션 스텝마다 이제 제타를 구하게 되는데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여기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남고, 얘 미분한 게 이제 앞에 들어온, 여기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10번식이 되고, 10번식에서 이제 제타를, 이걸 만족하는 제타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첫 번째 내용은 11번식 같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그 0인, 이 제타를 0인 넣은 거에다가 이거 미분한 거에 이제 제타 곱한 거.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i 0을 미분한 게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데, 그 자코비안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바꾸면 12번씩이 돼요. 이거가 이제 과정이 논문에서 그냥 바로 건너뛰는데,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그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진이 크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작아서 보이면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10번씩이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테일러 익스펜션 이 부분이 빨간색이 되고, 그래서 이 두 파트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눈 거고, 그다음에 이게 동일한 포메이션이니까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그 partial derivation을 한 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그다음에 얘를 다시 이제 풀면 이제 얘가 상수꼴이 되니까 얘는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타가 없어지고 이 놈만 여기 나오게 돼서 여기 나온 거에 트랜스포즈 한 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건 여기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자코비엔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자코비안, 이거 지워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그 J 트랜스포즈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이 여기 그대로 오고, 이 부분이 이제 자코비안 되고, 그 다음에 제타 나오고, 그래서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해서 쭉 넘기면 이 식이 됩니다. 결국 12번식이 됩니다. 12번식은 풀리는 식이에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J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풀리는 상수값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타가 나오고, 그래서 한 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 제타가 나오면 그 제타 나온 거 갖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거를로 얘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계속 그 렐러티브 포즈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최종 나오는 렐러티브 포즈가 이제 T, 이 빨간색 T가 됩니다. 설명을 좀 중간한번 하는데 자세히 따라가시면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다시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 이따가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가 끝났고요. 이제 B인데 제가 자료 준비하다가 자료 준비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정리해놓은 걸 그냥 갖다 붙이기 해가지고 지금 좀 자료가 복잡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프레임하고 두 번째 프레임의 어떤 렐러티브 포즈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성능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연속된 포즈만 계속 구하니까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C 번째가 할 일은 뭐냐면
키프레임, 그러니까 렐러티브 포즈를 위한 계속 연속된 프레임이 아니라 좀 다르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고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키프레임마다의 그 포즈를 구하는 게 이제 B하고 C예요. 근데 키프레임은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을 IR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키프레임을 IR2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첫 번째하고 아까 A번째는 렐러티브 포즈의 그 어떤 피처들의 관계를 이제 보정을 해갔다면 얘는 키프레임끼리의 이제 포즈, 렐러티브 포즈를 보정을 하는데 그 보정을 하는 피처도 그냥 내가 뽑은 피처가 아니라 맵에 있는 피처, 맵에 있는 모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안 보이는데 첫 번째하고 뭐 K번째하고 이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봤던 그 포인트가 K번째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맵에 등록한 포인트들하고의 그 렐러티브 포즈를 이제 구해 나가는 게 이제 B하고 C입니다. B 스텝은 어떤 렐러티브 포즈나 포즈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제목을 보시면 릴렉세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릴렉세이션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13번처럼 하게 됩니다. 13번처럼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나온 기존 아까 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하면 아까 컨티뉴어스한 프레임 끼리의 이제 식이 되는데 어파인 트랜스폼을 넣은 이유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연속된 키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이전하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 전하고 현재 프레임하고 이미지를 봤을 때 동일한 포인트를 봤을 때 그 포인트가 이미지가 거의 비슷할 거라는 가정을 갖고 그냥 어파인 트랜스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B번하고 C번 스텝은 이게 지금 첫 번째하고 K번째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보는 그 포인트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파인 트랜스폼을 이제 더 하게 되는 거고 이 어파인 트랜스폼은 세 개의 매칭 쌍만 있으면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본 거하고 K번째에서 본 거하고 포인트 3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 포인트 3개의 프로젝션된 X, Y를 갖고 있으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때 결정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다 딱 넣고 이 식을 풀게 됩니다. 푸는 방식은 아까 앞에서 그 말씀드린 인버스 컴포지셔널 메소드를 써서 이제 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푸는 거는 아까와 달리 아까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푸는 거였잖아요.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는 게 이제 아까 A번째였는데 여기에서는 U 프라임.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그 리프로젝션 시키면 이 회색이 되는데 회색이 이제 회색이 아니라 이 식을 풀므로써 조금 바뀐 이 파란색 U1 프라임을 구하게 되는 게 이 영역을 구하는 게 이제 스텝 B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코레스폰던스를 찾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U1하고 네. 이 P가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이제 현재 K번째 이미지에 프로젝션 했을 때 네. 더 정확한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풀면 이제 조금 움직인 U1 프라임을 구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란색을 조금 움직인 그 이미지 사각형을 구하는 게 이제 릴렉세이션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C번째가 이 조금 움직인 U1 프라임이라는 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C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스텝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아까 조금 움직였잖아요. 조금 움직인 거를 델타 U라고 하고, 이 델타 U가 이제 0이 아닐 거라는 거를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B 스텝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0.3 픽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하는데, 이제 어떤 월드 좌표계에서 이제 이 K번째 그 카메라 포즈,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스텝이 3개인데, 모션 온리 그 번들 어드저스트먼트가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스트럭처 온리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를 하고, 세 번째는 로컬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를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키프레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전 키프레임들하고 지금 갖고 있는 내 맵이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내 모션을 이제 조금씩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 B에서 구한 델타 U가 잘 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도록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이제 모션 온리 번들 어드저스트먼트고, 두 번째 스텝이 스트럭처 온리인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내 카메라 현재 내 키프레임이 이제 보정이 됐으니까, 이제 P1, P2, P3가 이제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이미지들은 다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 포인트들을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이제 스트럭처 온리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그러니까 맵을 조금씩 바꾸는 게 스트럭처 온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컬 BA인데, 로컬 BA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 하는 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다 하는 게 로컬 BA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내 그 카메라 포즈랑 그 다음에 이 3D에 있는 맵들을 다 옵티마이제이션 그 상수로,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다 넣고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연산량이 많아서 그 액큐레이트 모드에서만 이제 동작을 하고, 패스트 모드라고 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사용해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스텝을 좀 뺐는데, 제가 말씀드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내용은 결국에 아까 제가 A번째 스텝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두 텀을 빼고 그거에 이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푸는 과정은 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그 인버스 컴포지셔널 메소드를 이용하면 다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ABC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디스커션 파트라는 부분에서 이제 구형 관점에서 저자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아까 옵티마이제이션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트럭처 온리도 있고 모션 온리도 있고, A번째는 그냥 연속된 프레임끼리의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이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스텝 A만 스킵하고 B, C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인버스 컴포지셔널 메소드로 풀면 풀 수는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프로세싱 타임이 더 커진다 라고 하는데, 커진 이유는 이제 아까 A번째가 컨티뉴어스한 프레임끼리의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해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BC를 하냐, 아니면 A를 컨티뉴어스한 거를 빼고 키프레임끼리만 푸냐,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A, B, C를 다 한 게 이제 오히려 연산량이 적다 해서 A, B, C가 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이 네모 박스 크기를 실제로 구할 때 뭐 4x4하고 뭐 8x8 이렇게, 뭐 BC는 8x8, A는 4x4라고 논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실제 구현하는 관점에서는 그거를 피라미드 임플리멘테이션, 약간 점점 큰 사각형에서 이제 점점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는 아까 이따가 매핑할 때 또 쓰일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텝 A만 쓰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RGBD 카메라에서는 풀데스의 연속된 프레임 갖고 하니까 잘 되는 게 이전 논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미지에다가 스팔선 피처만 쓰려다 보니까 A만 하면 이제 드리프트가 많이 생겨서 이제 결국 BC를 넣어야지, A, B, C를 다 넣어야지 잘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파란색 부분, 스파이스 모델 베이스드 이미지 얼라이먼트가 A, 이거 B, C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란색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매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핑은 일단 아까 모션의 그 오도메터리랑 거기에 나온 피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렐러티브 문제 정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미지랑 포즈들이 있을 때 그 2D 피처의 덱스를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매핑인데, 매핑이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서 그 U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 디스턴스를 알고 있을 때 백 프로젝션에서 이 포인트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U하고 이제 디스턴스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B민이랑 Bmax를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B민, 그러니까 최소 거리, 이미지 최소 거리랑 최대 이 바운더리 안에 있을 거야 라는 거는 그 유저 파라미터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유저 파라미터에서 이제 여러 번 봤을 때 이 가우시안 분포를 업데이트 해 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DK라는 부분이 일정 이상 수렴이 됐을 때 그때 맵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매핑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거는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랑 이제 같은 얘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 선들이 이 K번째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R 키프레임하고 K 키프레임이 있는데, 이 R 키프레임에 어떠한 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 뎁스에 있는 게 프로젝션 돼서 생긴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근데 3D 정보가 없으니까 이 라인 어딘가에는 이 뎁스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라인이 되는 거고, 이 라인을 K 프레임에서 봤을 때 정사형시킨 게 이게 에피폴라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되고, 이 파란색 선 안에 이 빨간색이 이제 또 보이면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업데이트해 가는데,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이랑 유니폼 믹스처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했대요. 그게 이제 이 포뮬레이션인데, 내가, 그러니까, 트루, 얘하고 코리스폰던스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네모하고 이 네모 같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네모가 꼭 같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우죠. 코리스폰던스를 찾는 거를 이제 실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공한 경우를 이 로 i라고 하고, 실패한 경우를 1-로 i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만큼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더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여기에다 이 파란색이 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를 이 probability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더해 나가서 한 점의 그 3D 좌표의 한 점이 일정 스레졸드 이하가 될 때 그때 맵에 등록을 하는 게 이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혹시 같고요. 확률은 어떻게 업데이트? 그 네? 두 가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합해지는 게 결국 확률 값이라는 건가요? 네. 그 그래서 앞에 로우 이, i인가요? 네. 로우 i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네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알고 싶은 건 로우 i랑 1 로우 i 저거 되어 네. 있는 게 그 앞에 있는 p dik 그 값이랑 동일한 건가요? 제가 질문 잘했나? 이 값이요? 네네. 아니요, 이 값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더한 게 이제 믹스처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이 네네. probability인데, 이 probability는, 이제 이미지 페어를 잘 찾았을 때의 네. 확률이 로우 i라고 하면, 네. 이제 80%는 대부분 잘 찾을 거니까 한 80%라 그러면 이게 0.8이 되는 거죠. 네네. 0.8이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0.2의 확률로는 그냥 전체적인 D민부터 Dmax까지의 전체적인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그 로우 i 값은 네. 그냥 정해진 어떤 상수 값인 건가요? 이렇게 네, 변한 정해진 상수값, 이게 아, 실험적으로 구한 값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것만 많으면 이 전체적으로 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니까, 어, 맵에 등록할 피처가 이제 안 뽑히는 거고, 이제 계속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계속 쌓여서 한쪽만 컨피던스가 쫙 올라가면 어느 트레셔드 이상 딱 되면 그때 이제 맵에 등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2011년도에 이 논문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얘네가 이제 바꾼 부분은 뭐냐면 이 논문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했나 봐요. 근데 이 SVO에서는 이제 되게 먼 거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되게 커져서 뭐냐 이게 그냥 값이 너무 커져서 되게 불안정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커지면 이제 이를테면 표현할 수 없는 숫자까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뎁스가 커지면 연산할 때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1 나누기 뎁스로 바꿔가지고 응용하게 되는 거를 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그림 보시면 처음에는 아까 D민에서 Dmax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쭉 확률이 이제 다 이제 고르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움직였더니 그게 이제 수렴이 돼서 결국에는 맵에 등록할 수 있는 포인트들까지 이제 수렴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게 이 그림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인데 아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모션 트래킹 그 스레드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모션 트래킹 스레드에서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포인트를 이제 이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모션 트래킹 스레드인데 그러면 처음 그 포인트는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문제예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문제는 딱 이 두 줄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6번 논문과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평면 씬이라고 로컬리 평면 씬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호모그래피를 이용해서 두 이미지 사이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했다. 그래서 그냥 이니셜 맵을 처음에 그렇게 만드는 거를 16이 이제 LSD 슬램인 것 같은데 그것처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각형 아까 4x4 그 패치 이미지 패치가 이제 그냥 이미지 4x4 이미지 패치가 아니라 좀 큰 거서부터 콜스한 거에서부터 파인까지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피라미드식으로 스파이스 이미지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을 짰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그 키프레임 숫자를 이제 계속 쌓아나가면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일정 Q에만 쌓아고 이제 맨 나중에 거는 계속 이제 버리면서 쌓아갔다 키프레임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피처 뽑는 거에는 이제 무슨 피처를 사용했냐면 이제 패스트 코너 그 디텍션을 사용했는데 패스트인데 그것도 이제 피라미드 그 타입으로 해서 좀 좋은 코너를 뽑기 위해서 패스트 코너의 피라미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제일 좋은 피처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테스트 모드가 있고 에큐리 모드가 있는데 아까 에큐리 모드가 그 C 스텝에서 로컬 B를 뺀 게 이제 패스트 모드가 되고요. 에큐리 모드는 그것까지 포함한 거고 패스트 모드가 인베디드용이고 패스트 모드에서는 이제 한 이미지 안에 피처의 그 최대 수를 이제 120개로 한정하고 키프레임 수는 10개로 한정하고 로컬 B를 안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에다가 썼고 그다음에 TRO 논문은 각각 피처에서 엣지하고 카메라 종류 바꾸는 걸로 익스텐션 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CNN SVO가 이제 2019 이크라에 나오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 아까 D민하고 D맥스를 다 서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포인트를 찾았잖아요. 근데 D민하고 D맥스를 유저 파라미터로 정하는 것도 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한데 이제 모노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써서 그러면 쓰면 이제 대충의 이제 범위가 나오니까 그 값 근처로만 이제 서치를 하겠다. 이제 2019 이크라 CNN SVO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그 모노뎁스 에스티메이션 찾고 이 여기 라인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하는 게 아니라 얘 근처에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SVO도 이제 동일하게 앞에하고 뒤하고 되는데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듈만 딱 넣어서 키프레임이면 뎁스 이니셜을 이제 여기다 D민, Dmax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SVO는 이제
처음에 언설턴티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페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수렴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티에서 실험했는데, 기존 SVO는 뭐 4번밖에 안 됐는데, CNN 붙여서 이제 SVO 돌리니까, 1번 빼고 다 잘 되고, DS하고 ORB보다, 잘 되는 데가 많았다. 하는 게 CNN SVO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했고요. 다음 그 논문이 제가 사실 CNN SVO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충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하고, 다음 논문은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좋은 내용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네. 했는데 네. 그 인버스 컴포지셔널 메소드 11페이지에서 네. 11페이지가 아니고 12페이지 네. 이거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기, 이 홈페이지 가면 네.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거 보면 좋은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렐러티브 포즈를 구하는 문제에서, 수렴된 렐러티브 포즈를 구하고 싶고, 그거를 구하려면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렐러티브 포즈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꾸는 게 이제 제타가 되는 거고, 네. 제타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우시안 뉴턴 방법으로 바꾸는데, 일단 T 렐러티브 포즈는 이 7번씩이 되잖아요. 그 미분을 0으로 하는 네네. 이게 이제 최소점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옵티멀 프로그램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미분한 게 0으로 하는 걸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7번씩을 미분을 한 게 이제 11번씩이 되는 거고, 10번씩이 되는 거고, 10번씩을 그냥 풀면 이제 어려워 보이니까, 네. 그거를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얘를 두 텀으로 나눠서, 계산을 정리했더니, 얘가 되는 거고, 이 12번씩의 자코비안은, 네. 그냥, 이게 계산하면 나오는 어떤 상수 값이라서, 네. 이를테면 상수 매트릭스라서, 그냥 여기 상수고 여기가 상수가 돼서 이제 이 제타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미분한 게 0이 되는 그 제타를 이런 식으로 푼 거고, 그 제타를 넣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건데,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3번 접근이라고 한 게 여기 제타 t가 제타가 이 델타 p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p에 그 t를 곱해서 만든 게 이 와핑 펑션인데, 와핑 펑션에 인버스 한 거를 계속 곱해 나가서 최종 와핑 펑션, 이 와핑 펑션이 우리 문제에서 이 렐러티브 포즈거든요. 네. 여기서 온 거 좀 렐러티브 포즈거든요, 여기. 여기. 렐러티브 포즈니까 이 렐러티브 포즈를 아까 그 인버스한 t를 계속 곱해 나가면서 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그 11페이지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포워드 워핑 하는 거 말고 백워드, 인버스 워핑 하는 전략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파라미터를 찾겠다 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 써야 되는데, 그런 가우스 뉴턴이나 르벤버그 마르코드 같은 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할 때 그 테일러 익스펜션 통해서 전개하고 그냥 최적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거란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인버스 컴포지셔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A 스텝 말씀하시는 거죠? A 스텝, 그러니까 이거는 A 스텝뿐만 아니라 사실 이 7번식 같은 거를 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서, 결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네. 네네네. A 스텝에 이제 여기다 아금이는 이제 T로 넣고 이제 풀면 A 스텝이 되는 거고, 네. 아까 B 스텝은 그 이미지 패치, 조그만한 이미지 패치로 넣고 풀거든요. 네. 여기 이미지 패치를 넣고, 똑같이 이거 미분해서 하면 이제 그 인버스 컴포지셔널을 여기에다가 쓸 수 있고. 지금 여기서요. 네. 여기서 이미지 패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피처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피처 포인트 주변에 4x4 이미지를 말하는 아, 거예요. 사요? 네. 아, 네. 그 피처 포인트는 어떻게 찾아지는 건가요? 피처 포인트는 아까 패스트 코너 디텍션으로 하는데, 패스트라는 건, 네? 시프트 같은 거 쓴다는 거예요? 네, 패스트예요. 패스트. 패스트를 씁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네. 최종 정리를 하면 피처 코리스폰던스를 사실 그냥 피처 베이스드 슬램에서 할 때는 그냥 피처 포인트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디스크립터까지 찾고 그 디스크립터하고 이제 또 비슷한 놈을 찾아가는 거를 하는데 연산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빠르게 하려고 디스크립터도 안 찾고 그냥 피처만 딱 찾고 그 피처 간의 매칭은 다이렉트 방식으로 풀겠다라는 게 이제 A번째고 결국 이제 SVO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디스크립터가 없으면은 네. 지금 릴렉세이션 그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 글로벌 P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갖고 있는 정보는 그냥 3D 포인트만 있는 건가요? 특별한 뭐 디스크립터 같은 건 없는 거고? 네, 포인트만 있어요. 포인트하고 그 포인트가 어느 키프레임에서 보고 있는지. 키프레임 보고 있지. 그럼 코리스폰던스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네요, 여기서도. 그거를 코리스폰던스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키프레임별로 이 P1이 어느 포인트에서 알고 있는. 디스크립터가 없으면은 포즈에 따라서 만약에 뭐 유클리던스로 찾는다고 치더라도 포즈가 좀만 틀어져도 그 이미지 그 코디네이트에서 떨어지는 위치가 많이 달라지니까. 네네. 그래서 얘네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피처가 한 부분에 모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더 영향이 더 커질 텐데 그거를 최대한 유니폼하게 퍼뜨리려고 어떤 기법을 썼다고 그랬는데 뭐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그 피처를 찾아서 그 피처가 모여 있는 거를 이미지상에서 모여 있지 않고 최대한 퍼지게 패스트 피처를 뽑게 한다고 합니다. 그 피처를 최대한 퍼지게 해서 네. 뭐 포즈 오차 때문에 근접해 있는 포인트들이 뭐 헷갈리지 않게 최대한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또 코리스폰던스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매핑에서 그래서 실패 확률도 넣어주는 게 좀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13을 해서 지금 방금 페이지에서 릴렉세이션. 네네.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13번에서 지금 미니마이즈 하는 게 UI의 그 다시인데. 네. 여기서는 지금 어파인 매트릭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파인 매트릭스도 같이 미니마이즈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파인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이게 델타 U가 되게 미소하기 때문에 아닌데? 이게 그 코리스폰던스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 네. U1하고 U1 head 움직이기 전 그 코리스폰던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빼기를 했을 때 잘 0이 안 나올 거니까 그게 더 최소가 되도록 조금씩 움직이는 게 이제 U-head. 그러면은 네. 코리스폰던스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네. 그걸 가지고 어파인을 구하고 그 네. 어파인이가 이게 전체적으로 미니마이즈하도록 어파인을 구한 거니까 네. 이제 미소미소하게 조금씩 틀어지는 거를 딱 거 최대한 딱 맞도록 따라 조금씩 그 델타 U를 포인트마다 다 구하는 거죠,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조금씩 이동해서 최대한 미소가 되게 딱 맞춘다는 거죠,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파이 매트릭스는 지금 포인트마다 있는 건가요? 포인트 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관계요? 네. 그러니까 이 R1째 키프레임에서 이미지랑 이 네. K프레임에서 본 이미지랑 같은 점들을 보고 있으면 이 이미지가 비슷한데 좀 찌그러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찌그러져 있냐고 정의를 하는 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거를 말하는데 A라고 말하는데 A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쉐어링 약간 근데 기울어진 거기 거 뭐 이런 거 subscription이 다 표현할 수 있는. 네. i가 있으면 패치마다 있는 거 아닌가요? 패치마다 네, 이미지 패치마다. 저 아이 네, 맞아요. 이미지 디펜던트 패치마다 있습니다. 패치 디펜던트 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어파인 매트릭스가 그 패치마다 다 딱 각기 이제 최적화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패치마다 있네요. 네. 패치마다 있네. 아닌 것 같은데. 어파인 매트릭스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어파인 매트릭스는 전체 하나일 겁니다. 근데 수식은 보면은 그게 아이가 붙어있지? 네. 어파인 매트릭스랑 지금 이제 모션 찾는 어파인 매트릭스랑 여기에서 말하는 AI 그 어파인 매트릭스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AI 패치의 변수 뭐라고 해야지? 저기도 글 적힌 거에 affine morphing AI to the reference patch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은 패치마다 있는 거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도. 그렇지. 어떻게 뭐지?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지? 코드를 커레스폰던스 알고 있고 이미지 패치 4x4라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구하는 게 아닌가요?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작은 걸로 안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안 작을걸요? 라지 패치를 8x8 4x8은 아니고 8x8 여기서부터는 8x8 이상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투 프레임이 아니라 지금 IK랑 IR1이랑 이거 해주는 거죠? IK랑 IR1 네. 떨어져 있는 네. 애들인 거죠? 네. 그 키프레임은 사실 연속된 프레임은 아니고 좀 특징이 있는 프레임만 뽑아놓은 거니까 그 키프레임 간의 사이에 뭐 R1, 뭐 R2도 될 수도 있고 R1하고 뭐 RK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네, 하여튼 연속된 프레임은 아닙니다.
트라젝토리를 생성하면서 생긴 노이즈를 어파인 매트릭스, 아니, 그 노이즈 값을 저걸로 보정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A는 이제 렐러티브 포지션은 딱 그냥 프레임끼리만 계속 봐서 이제 누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키프레임 사이에는 여러 개의 렐러티브 포즈가 있을 건데, 그 키프레임 사이에는 이제 A처럼 계속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키프레임 사이들끼리는 이제 BC를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만 쓰면 계속 이제 드리프트가 생길 거니까 그 드리프트를 한 번 더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리프트가 계속 생길 건데 키프레임이 다시 뽑혔으면 이전 키프레임하고 지금 키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누적될 거니까 맵이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질 거잖아요. 연속된 프레임끼리만 볼 거면 그 두 프레임 사이의 피처끼리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맵이 이제 커지고 포인트들이 많아질 거니까 키프레임끼리 이제 그 포인트 맵을 딱 보면 이전 피처 포인트는 뭐 이를테면 5개밖에 없었는데 맵을 다 정사형시켜서 보면 뭐 10개 이상 돼서 더 이제 강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재민님 발표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거는 프로슬램이라고 이제 18년도 발표된 논문이고요.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가정용 로봇 만들고 있고, 뭐, 슬램도 하고 주행기술 개발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슬램을 고르게 된 계기는 이제 뭐, 사실 프로슬램이 엄청 뭐 성능이 좋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좀 코드 레벨에서 보기 좋아서 한번 코드랑 논문이랑 대조해 가면서 슬램 어떻게 하면 좀 유지보수 쉬운 슬램을 만들 수 있을지 찾다가 이제 좀 프로슬램 처음에 찾고 다음에 이제 오픈V 슬램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거 기반으로 많이 따라가서 이거 먼저 보기 위해서 프로슬램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논문 연구는 어쨌든 모듈러한 디자인을 잘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스테이트 오브 아트 V슬램 대비해서 이제 복잡도가 많이 줄었다. 특히나 이제 멀티스레드가 아니라 로직 자체는 싱글 스레드로 들어가고 이제 그 UI 같은 것만 따로 UI 스레드만 별도로 해서 사실상 로직 싱글 스레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논문 나오는 시점에서는 스테레오 온리로 구현을 해놨다고는 했었는데 코드 안에서는 이제 뎁스라는 이름으로 뭐 RGB 카메라 대응도 좀 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어큐러시도 나쁘지 않고 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뭐 유익할 거다. 러닝용으로 배우는 용으로 많이 쓰세요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은 뭐 다들 그렇다시피 C++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본인 랩들에서 쓰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요.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일단 오픈CV, 아이겐, G2를 이제 다들 많이들 쓰시는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 활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구현을 했다. 근데 이제 리로컬라이제이션에서 ORB 같은 경우에는 디보 같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인들의 개선 여지가 있었는지 그 바이너리 피처들에 대해서 그 서칭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뭐 해밍 디스턴스 인베디드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뭐 HBST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레포지토리를 받아가지고서는 연관된 거를 싹 내려받아 보면은 그 폴더 레벨에서도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제 좀 이거는 별개지만 슬램 구현하다 보면 뭐 로봇 구현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필요한 유틸들, 특히 뭐 메시지 마셜링이나 뭐 그런 것들, 데이터 디파인 같은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폴더 레벨에서도 깔끔하게 잘 나눠져 있고, 뭔가 이름이 되게 예쁘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이름이랑 그 클래스가 하는 행위가 대부분 매칭이 되기 때문에 뭐 찾아보는데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떻게 조합해서 굴러가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slamAssembly.c++ 여기에 살짝 찾아보셔서 이거를 따라가면은 시퀀셜하게 다 나와 있어서 스레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코드를 보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자들 아이크라 18년도 유튜브에서 가지고 캡처를 해온 건데요. 4개의 모듈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포인트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 그리고 포즈 트래킹 해주는 거, 맵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시퀀스, 리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 4개로 정확하게 나눴다고 하고, 각 모듈들이 전부 이제 클래스화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인터페이싱도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구조적인 거 디테일까지는 크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알고리즘 자체도 되게 잘 끊어져 있고 한 개 한 개씩 보기 좋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좀 여기에서 어떻게 그 비주얼 슬램에서 쓰는 그 용어들을 좀 정의를 했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키포인트 베이스드 슬램이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다이렉트 슬램 계열은 아니고 이제 포인트 와이즈로 V슬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키포인트랑 디스크립터를 저장하는 어떤 클래스, 키포인트 WD라는 클래스를 두고, 그리고 같은 키포인트인데 이 키포인트 디텍션을 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매칭된 프레임 속의 키포인트를 프레임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랑 캐머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거를 프레임, 그리고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픽스드 완전히 고정된 어떤 뭐 키포인트를 랜드마크 L이라고 두고, 이 프레임들 몇 개를 묶어가지고선 로컬 맵이라고 정의를 하고, 오버올 전체를 그냥 월드맵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긴 거 코드 레벨에서도 봐도 일단 논문에서 이 그레이로 돼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해두고 있는데요. 수도 코드를 비스무리하게 써놨는데 실제 코드를 열어봤을 때도 이제 intensity feature라는 이름으로 키포인트에 대한 명세가, 키포인트랑 디스크립터에 대한 명세가 잘 정의가 돼 있고, 다음에 프레임 포인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이다이렉셔널 링크드 리스트를 되게 나이브하게 구현한 느낌인데, 결국엔 추후에 이 프레임 포인트를 트래킹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뭔가 이제 이 프레임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놔서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면 이 해당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 포인트들을 쭉 입력을 생성을 하게 해주는 그런 클래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 그림에서 결국엔 어떤 한 개의 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슬램에서 할 때 이제 레프트 라이트 카메라 인포메이션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프레임이 보통 우리가 다른 슬램들에서 말하는 키프레임 혹은 그냥 프레임,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최소 단위까지 설명이 앞에 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로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프레임들의 시퀀스를 가지고
슬램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프레임마다 그 로봇 월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랑 이 프레임 포인트라고 정의된 각 프레임에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한 그 키 포인트들까지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레임들이 여러 개가 저장이 될 건데 이 프레임들 중에서 프레임들보다는 조금 더 제너럴한 개념으로 랜드마크가 있는데 이 랜드마크는 프레임이랑 다른 거긴 하지만 이거는 그 프레임 포인트라는 거 키 포인트들인데 어쨌든 맵에 등록된 월드맵에 등록된 키 포인트를 랜드마크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해당 랜드마크가 어떤 프레임 포인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 현재 그 선택한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등록된 프레임 포인트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특이하게 이제 그 전체 프레임 포인트들을 가지고 인포메이션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랜드마크를 보정을 하는 스텝이 이제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도 크게 생긴 게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랜드마크 레벨에서 이 HBSD 리로컬라이제이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appearance based place recognition을 위한 그 description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문에 있던 것처럼 로컬 맵, 월드 맵 이렇게 해갖고 로컬 맵이라고 일단 하나를 쪼개놨는데 월드 맵을 만들기 전에 좀 몇 개 프레임들을 잘라서 우리가 조그만하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비를 한다든지 할 때처럼 약간 프레임들을 몇 개 덩어리들을 쪼개서 로컬 맵을 만들고 그거를 합쳐서 월드 맵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랑 다르게 실제 코드 레벨에서 보니까 논문에서는 월드 맵에 이제 포스그래프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코드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스그래프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루클로저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로컬 맵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맵 간에 나중에 리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명세를 조금 명확하게 정의만 해도 그게 시스템이 많이 안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잘한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키포인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컨셉을 여기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팅 피처 키포인트들을 이제 그 프레임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키포인트들을 이제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또 관리를 하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이제 맵핑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들을 묶어서 로컬 맵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이 로컬 맵이랑 또 대응이 되는 3차원의 키포인트들을 리컨스트럭션한 키포인트들을 리컨스트럭션한 걸 랜드마크이라고 보고 이 랜드마크를 미니마이즈 해가면서 랜드마크 리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루클로저를 만들고 그 전체 시스템을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그림을 데이터 구성에서 일단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C++ 디펜던트긴 하지만 이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데이터를 어디에 묶고 넣고 막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friends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 객체 간의 연결을 막 마음대로 해두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구분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저렇게 생겼었고, 이제 스텝 자체는 그 앞에서 쭈르륵 있던 것처럼 스텝 자체는 키포인트 만들어주는 거, 포스트 트래킹, 그리고 뭐 여기선 약간 리파먼트에 해당되는 맵 매니지먼트, 그리고 리로컬라이제이션 4개의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 제너레이션이랑 같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논문상에서는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스텝을 위해서 우선 그 키포인트 익스트랙션을 이 모듈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키포인트는 여기 논문에서는 패스트 브리프 피처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SVO에서도 아마 이런 거였고, 다른 VO들에서도 이런 방법론을 좀 사용을 하는데, 영역을 스페이셜 비닝을 해가지고 해당 이분 그리드 내에 어떤 특정한 스레솔드를 넘는 점들만을 추출을 해서 그 다음 프로세스 혹은 뭐 일단 트라이앵귤레이션, 여기선 트라이앵귤레이션에 사용을 한다는 의미를 spatially distributed 키포인트들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뭉쳐져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비닝을 사용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논문에 나오진 않지만 일단 한 줄 적혀 있기로는 이제 피처 비닝을 사용을 한다,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피처 비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텍션 스텝에서 레프트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좀 추려놓고 이 양쪽 이미지에 대해서 키포인트 매칭을 수행을 해서,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을 한 수식은 보시면 그냥 저희가 자주 쓰는 옆으로 배치된 스테레오 카메라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알고 있을 때 트라이앵귤레이션 하는 간단한 식을 설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보실 때는 인텐시티, 피처 익스트랙터, 매처, 프레임 포인트 제너레이터 요 3개 클래스가 요거에 대한 구현체가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수도코드로 적어 놓긴 했는데, 네, 수도코드랑 거의 유사하게 코드 레벨에서 돼 있어서 이건 코드 컴페어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레프트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서는 몇 가지 뭐 루프를 돌아가지고 뭐 인덱스 베스트 매칭하고 비닝이랑 이제 매칭 디스턴스 H놈이라고 된 건 해밍 디스턴스의 해밍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스테레오 키포인트 서칭 알고 계시는 트라이앵귤레이션 그냥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매칭 정도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뭐 트라이앵귤레이션 식을 여기서 적어놓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트라이앵귤레이션 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논문에는 나오지만, 논문에 수도 코드로 소개되진 않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트래킹 페이지, 포스 트래킹 페이지에서는 여기 논문에서는 뭐 incremental motion estimation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이제 연결된 두 개,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간의 포즈를 꺼내는데 목적을 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모델 자체는 이제 멀티플 지오메트리에 소개되어 있는 식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는 우선은 컨스턴트 벨로시티를 두고 이전의 벨로시티를 t-2에 대한 벨로시티를 알고 있을 때 이제 모션을 저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t-2가 아닌 경우 맨 처음 케이스 혹은 한 세 번째 케이스까지 이제 t-2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전 프레임의 모션을 가지고 그냥 집어넣게 되는 단순한 모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포인트 매칭을 하게 될 때는 일단은 그 영역 제한을 네모로 두고 전체 서칭을 안 하고 일정 영역 내에서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파라미터를 조정 가능하게 바깥에 그 YAML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과정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포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깊게 얘기하진 않았고 아까 이제 아까처럼 수도코드 레벨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놓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 첫 번째 프레임, previous 프레임과 current 프레임 가지고 포즈 키프레임 매칭 쌍들 가지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이 이제 요 뒤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 프레임에 있는 프레임 포인트가 랜드마크로 등록이 돼 있다면은 이제 그 해당 프레임 포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하는 랜드마크의 그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론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그 프레임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전부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게 랜드마크이면은 랜드마크 정보를 사용을 하고 이제 아니면 그냥 꺼내왔던 포인트들을 그냥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에러 가지고선 이거 로버스트 커널이라고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사용하기 위해서 제곱항을 아웃라이어 리젝션을 위해 이 작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 커널을 사용하는지는 코드에서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자코비언을 구하고 이런 시퀀스들은 다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이랑 비슷하고요. 논문에서는 자코비언을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자코비언의 소개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솔브를 하게 될 때 아이덴티 댐핑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했다 이거고 여기에 V2T는 아까 성우님 SVO 할 때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리알지브라 혹은 이게 기억엔 논문에는 약간 리알지브라에 해당하는 리그루브에 대한 포뮬레이션으로 돼 있다고 사이테이션만 돼 있고 실제로 VT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건 G2O 모듈을 내부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모듈에서는 웹 매니지먼트 모듈인데요. 이게 아까 트래킹 모듈에서는 previous, current 두 개에 대해 가지고 포즈를 꺼냈다고 했을 때 일단은 맵 매니지먼트 과정에서는 그 프레임들의 묶음을 먼저 만드는 게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프레임들 사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건 만들어진 로컬 맵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수행을 해서 이제 버스트 프로포즈를 찾아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은 맵 매니지먼트에서 로컬 맵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인데요. 이 로컬 맵을 만드는 거는 일단 previous unmatched key frame points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이 되지 않은 랜드마크로서 등록이 되지 않은 맨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이제 2개 프레임 간에 했을 테고 이제 몇 개 프레임 간에 로컬 맵 안에 없는 어느 로컬 맵에도 속해 있지 않는 프레임들끼리 이 프레임 포인트를 현재까지 프레임 포인트들을 매칭을 한번 해가지고 이 프레임 포인트들을 한 체커에서 나온 concatenated 포즈로
디파인을 해가지고 이제 랜드마크로서 등록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랜드마크로 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리프로젝션 에러가 작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 랜드마크 히스토리로서 그 프레임 포인트를 등록을 하고 이제 랜드마크에 인포메이션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의 포인트 자체는 그 랜드마크 스트럭처 안에 있는 그 프레임 포인트들과 인포메이션들 가지고서는 리파이먼트를 인포메이션 밀터로 리파이먼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음에 로컬 맵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랜드마크들은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로컬 맵 안에서 몇 개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에 등록된 랜드마크들을 포함하는 게 로컬 맵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프레임들 슬라이딩 윈도우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 등록이 됐는데 이 프레임 등록이 됐을 때 거리가 1m거나 1m 안쪽 1m를 넘어가지 않고 1m를 넘어가거나 회전이 0.5 라디안을 넘거나 아니면 이제 로컬 맵에 등록되지 않은 프레임이 4개 이상 존재를 하거나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로컬 맵 하나로서 이 프레임들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로컬 맵은 프레임이 4개에서 1개까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컬 맵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면은 해당 로컬 맵 안에 있는 해당 프레임들의 프레임 포인트들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이 랜드마크로서 등록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은 아까 이 트래킹에서도 인크리멘탈 트래킹에서도 랜드마크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랜드마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ft 플러스 1이 왔을 때 L1 혹은 L3에 대응되는 프레임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L2로서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L2 포지션으로 그 위에서 인크리멘탈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도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포스그래프 상의 인크리멘탈 모션 에스티메이션 결과 포즈들을 집어넣고 이런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저 디텍션을 해서 정보를 넣는 부분을 마치고 이제 G2 백엔드에서 글로벌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리로컬라이제이션 스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게 될 거 없지만 요 라지 M이라고 표시가 된 게 로컬 맵이고 이 현재 로컬 맵이랑 이제 어떤 로컬 맵 간의 이니셜 매칭을 수행을 하고 그 로컬 맵 사이에 랜드마크 간 커레스폰던시 체크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랜드마크 간 커레스폰던시가 HBST 아까 뽑았던 브리프 피처 기반으로 HBST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온 이 시뮬러티 서치를 만족한 그 포인트들로 ICP를 수행을 해서 ICP의 트라젝토리, 그 트랜슬레이셔널 에러나 그런 추정 에러들이 충분히 작는지 체킹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게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그것을 이제 클로저 컨스트레인트로서 옵티마이제이션에 집어넣고 옵티마이제이션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HBST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결국에 여기서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한 거는 이제 HBST의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디보 대비해서 한 100배 정도 빠르면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을 HBST 논문에서는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보2도 보면 이제
예, 디보2도 서칭하는 방식에 따라서 accuracy가 좀 차이가 나는데, 안 좋은, 히스토그램 only, 스코어 only로 하는 디보2 대비 성능이 비등하다지 아마 제일 좋은 버전의 디보2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것만 다르다 싶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알고리즘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에서 그냥 개념적으로 incremental motion estimation이랑 loop closing 해주는 이 작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도 여기 나오는 이 논문 나올 시점에서 LSD 슬램과 OLB 슬램 2가 이제 state of the art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랑 비등비등하게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키티 데이터셋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키티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은데 URC 데이터에서는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실패한 것들이 나오는데 OLB 슬램 2 대비해서는 되게 아예 트래킹 페일을 중간에 해가지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했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꽤 많았는데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일단 피처가 브리프가 가지는 일루미네이션 인베리언스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랑 모션 모델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정확성을 어느 정도 RMSE를 다른 거랑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면서 복잡도를 확 줄였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SD도 빠르다면 빠른 편이지만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같고 대신 이제 LSD는 실제로 돌렸을 때는 조금 더 헤비한 감이 있어가지고 프로슬램 받아가지고 돌려봤을 때는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슬램이 수행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테이셔널 TT 상에서 이제 에러들을 살펴봐도 엄청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서 뭔가 성능적으로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구조적으로 조금만 더 손을 보면은 되게 쓸만한 슬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어쨌든 저자들이 얘기한 대로 뭔가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비주얼 슬램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하면서 거의 튜토리얼 수준의 그런 구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 비견될 수 있는 성능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듈라이제이션을 잘 해놔가지고 사실 지금 이 프로슬램 자체가 보면 HBSD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바이너리 피처에 되게 디펜던시가 있기도 하고 엄청 고민하고 만든 티는 안 나는데 여튼 만약에 바이너리 피처로만 되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시프트 특허도 풀린다 그러니까 시프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프트 넣는 것도 쉬워 보이고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는 G2O에 있는 거 현재는 가우스 뉴튼을 G2O에서 쓰고 있는데 레펜버그로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 난 GTSM을 써보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 한두 클래스만 랩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바뀔 점이 없다. 모듈러가 되게 잘 돼 있다는 게 이 슬램의 이 슬램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뎁스도 코드랩벨 보니까 들어가 있고 스테레오는 기본으로 돼 있고 한데 모노큘러용으로 조금 더 몇 개를 모듈을 추가를 해야 해서
그 모노큘러 V슬램용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좀 보여지고, 이게 또 프로그래밍적인 이슈이긴 한데 좀 캡틴을 써가지고 로스 없이도 빌드가 가능은 하지만 이제 빌드 시스템 자체가 좀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좀 붙는다는 거, 좀 그 G슬램이나 그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플러그인화를 할 수 있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 보이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 아키텍처에 사실 되게 깊게 녹아 있어서 어디서 다 꺼내가지고서는 다른 프레임워크, 로스 외 프레임워크에 박아 넣거나 본인들 프레임워크 바깥에 박아 넣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갖다가 쓰기에는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해하는데 V슬램이 뭐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뭔가 결과물이 저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퍼런스들 사실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이 세 개를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특별히 알고리즘적으로 노벨티가 있다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잘 구성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좀 궁금하게, 그러니까 그 오픈소스 보시면서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그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ORB도 처음에 스테레오로 나왔잖아요. 이제 예. ORB가 이거랑 따져봤을 때 특별히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패스트랑 브리프를 썼다는 것 점과 그리고 DBOW 대신에 HBST를 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이 구조에다가 ORB 구현하는 게 쉬워 보이세요? 쉬운 걸 둘째치고 최신 코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기본 세팅, TTO 기본 세팅이 ORB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컨피그레이션 셋에서 여기도 논문 내고 나서 몇 번 더 수정을 하셨는데 코드 레벨에서는 뭐 ORB, 브리프, 브리스크, 아카제 뭐 이런 바이너리 기반 피처들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게 이미 분리랑 구현이랑 테스트를 해 두셨는데, 네. 예, 뭐, 그런 면에서 모듈화를 잘 해놨다. ORB 코드들이 되게 잘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더 단순한 거죠. ORB에서 코드들 깊이까지는 못 갔지만, ORB에서 되게 좀 논문에 안 나오는 트릭들이 조금 몇 개가 있기도 한데, 이거 거의 뭐 PT로 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도 ORB랑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 정도. 구조상 깔끔함이 됐고, 아마 ORB 성능을 100% ORB 동등 이상의 수준을 만들고 싶다면 아마도 그 ORB에서 썼던 여러 가지 트릭들을 들고 와가지고 많이 녹여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쵸. 예, 저도 ORB 코드 봤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네, 그게 좀 그래서 이거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되게 코드 정리나 UML 구조나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갖고, 확장이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른 센서 타입으로는 확장이 어렵겠죠? 뭐 뎁스나 3D 네.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봤을 때는 코드에 그냥
이 익스트랙터랑 트라이앵귤레이션에 해당하는 모듈에 대해서 RGB에 대한 구현체가 있는 거는 봤는데 데이터를 넣어서 돌려보지를 못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 뭐 뎁스가 여기서 아마 뎁스 이미지 갖고 뭔가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예 그 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풋으로 받는 슬램으로 전환한다거나 네. 그 뭐 IMU 프리인티그레이션을 백엔드가 지금 뭐 백엔드 단에 좀 만지거나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멀티 센서에 대해서 크게 열려 있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카메라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단 뎁스랑 스테레오가 확인은 됐고 모노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른 종류의 센서들을 이 프레임워크로 녹이려면 조금 더 다른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건 딱 V슬램에 되게 간단한 V슬램을 잘 구현해 놓은 논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모듈레이션 예. 모듈화가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몰라슬램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아, 그거는 못 봤는데 이름이 몰라가 MOLA인가요? MOLA인데 모듈러 옵티미네이션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그것도 약간 그 모듈화를 목적으로 네.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니까 예. 테스트에는 근데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서 한번 읽어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라이다 일단 기반으로 네, 되어 테스트 있는- 자체가 뭐 라이다 쪽이었는데 예. 다 적용된다고 이야기 적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찾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지훈님 그리고 김선호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윤성호님, 이재민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